안녕하세요. 홍필고 신부입니다. 또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시죠? 요 며칠 유난히 춥고 눈도 오고 그래서 이제야 진짜 겨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마다 선호하는 날씨가 다 있겠지만 뉴욕 같은 경우에는 한국하고 많이 비슷한 편이죠. 사계절이 다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날씨를 경험할 수 있는 곳에서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젊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기 어디 남쪽 나라 사시사철 따뜻한 곳 그런 데는 오히려 좀 지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밤이 있으니 낮이 아름답고 좀 주춤한 시기가 있더라도 분명 좋은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만큼 새벽이 가까이 있다는 뜻이고 추우면 추울수록 따뜻한 봄이 더 기다려지죠. 중요한 건 봄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교회도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던 그런 시기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충실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혼신을 다했던 이들은 분명히 있었고 이제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이 가톨릭 교회는 2000년을 존속해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교회는 항상 앞으로 가고 있다는 거. 다만 사람들이 인지를 못할 뿐이에요. 자, 그럼 오늘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톨릭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죠. 지난 시간에 또 지지난 시간에는 크게 보면 수도자들의 개혁 활동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느님 나라를 세상에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자신을 버리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들의 삶 전체를 봉헌했던 그런 이들의 그 숭고한 정신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었고 이제는 다른 한편에서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또 다른 개혁가들을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개혁 교황들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성직자, 수도자 또 평신도가 하나가 되어서 모든 걸 함께하는 것인데 사실 당시만 해도 평신도의 역할이라는 건 극도로 축소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것도 다 시정이 됩니다. 어쨌든 과거에는 개혁이든 뭐든 목자의 역할이 더 지배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본당 신부들도 수도자들도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주교들, 추기경들 그리고 교황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속교황 시대의 그 리더들은 정치를 잘하고 예술에 후원했다라는 그런 건 인정을 하지만 도덕 윤리랑 영성이 턱없이 부족했잖아요.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건 그 이상이란 말이죠. 조직을 운영하는 능력 그 이전에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올바른 지도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고 그렇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때 그 공동체는 비로소 진정한 개혁을 이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세속교황 시대 이후에 개혁교황 시대의 교황들, 즉 지난날에 그 부패했던 교회의 모습을 인지하고 다시 새롭게 한번 일어나 보자라고 하면서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던 그 교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속교황 시대의 교황들에 대해서는 지난 99강 또 100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꼽자면 식스토 4세, 알렉산드르 6세, 율리오 2세, 또 레오 10세 그렇게가 있겠죠. 아주 퇴폐적인 인간 말종들이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 인물들은 대부분 귀족 집안 출신으로서 최고의 인문주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고 외교 또 정치 수완에 아주 탁월한 능력자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술 감각까지 특별해서 르네상스 부흥에 절대적인 기여를 합니다. 그 덕에 우리도 여전히 당시 미켈란젤로나 다른 예술가들의 작품들 또 건축물들을 보고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거대한 그리스도교 제국을 건설한다, 의리의리한 성전을 짓는다, 다 좋은데 속으로 썩어 있다면 과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그 최고직에서도 쇄신을 위한 어떤 으쌰으쌰를 시작을 합니다. 자, 마지막 대표 세속 교황으로서 레오 10세를 꼽게 되죠. 워낙 계속 언급을 해서 익숙하시겠지만 위대한 로렌초 대 메디치 아들이고 어쨌든 마틴 루터의 그 95개조 반박문 발표 사건이 이 레오 10세 재위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 운동에 어떤 결정적으로 불을 붙인 인간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레오 10세 그 시대에는 가톨릭 개혁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아주 미비했어요.
물론 스페인으로 가면 훨씬 이전부터 개혁운동이 활발했지만 로마에서는 어떤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렇게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교황부터는 어떤 일말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드리아노 6세예요. 하드리아노 6세는 위트레흐트라는 곳 출신인데 당시 신성로마 제국 내 부르고르령 네덜란드의 일부였어요. 참고로 카를 5세 황제가 태어나기 40년 전이고 네덜란드 독립선언도 130년은 더 있어야 했던 그때. 또 하드리아노 6세는 역사상 네덜란드 출신의 유일한 교황이에요. 아무튼 귀족 집안 출신은 아니고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10살 때 사망을 합니다. 공동생활 형제회라는 일종의 경건주의 공동체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요. 집이 그렇게 부유한 사정은 아니었는데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장학금으로 루뱅 대학에 들어갑니다. 신학 박사 학위까지 받고 거기서 교수로 임명이 되어서 총장직까지 올라가요. 전형적인 엘리트 학자의 행보이죠. 가르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에라스미스도 있었어요. 당대 최고 인문주의 학자이면서 교회 개혁을 그렇게 주장했던 그 에라스미스. 이 에라스미스 역시도 공동생활 형제회 학교를 나와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에 들어가고 20대 중반에 사제품을 받습니다. 젊었을 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활동을 하는데 그중에 루뱅에서 하드리아노 수업을 참석한 적이 있는 거예요. 당시 신성로마 제국은 막시밀리언 1세 7세기로 돌아가는데 첫째 딸이 오스트리아의 마르게르타라는 여성 대공이었어요.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마가렛이라고 하겠죠. 네덜란드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옵니다. 이때 루뱅 대학에 있던 하드리아노가 고문으로 불림을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순수한 학자로만 계속 살아오다가 말하자면 정계로 진출을 한 것이죠. 동시에 막시밀리안 황제의 손자이면서 마르게레타 대공 조카의 개인 교육 담당까지 맡게 됩니다.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정승들이 나와서 세자 교육까지 하고 뭐 그런 거죠. 바로 훗날에 카를 5세가 되는 당시에는 7살 소년이었던 왕자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왕자가 성장했을 즈음에 막시밀리언 1세가 사망을 하고 그 손자인 카를 5세가 즉위를 합니다. 신성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결국에 가면 스페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부르고뉴까지 합스부르크 왕과 통치령 전부를 상속받게 돼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페르난도 2세가 자기 죽고 나면 카를의 그 동생한테 스페인을 넘겨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차저차해서 결국 카를 5세한테 스페인이 가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하드리아노가 그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도 카를 5세 합스부르크 제국이 운영이 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어주고 뿐만 아니라 이단 신문관으로서도 교회를 위한 큰 공을 세우기도 해요. 그래서 1517년 추기경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로마로 와보면 여전히 세속교황 시대인데 어쨌든 레오 10세는 1521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콘클라베가 소집이 됐겠죠. 추기경들이 다 와서 참석을 해요. 전부 다 왔던 건 아니고 몸이 안 좋다거나 다른 사정이 있거나 오기 싫으면 안 올 수도 있었겠죠. 아무튼 거의 다 옵니다. 당시 유럽 정세를 다시 보면 교황령을 빼고는 신성로마 제국, 프랑스 그리고 잉글랜드 뭐 이렇게가 가장 주요 권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하면 지금의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를 포함한 저지대 국가들까지 다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권력자들은 교회 수장을 자기 편에 두는 게 아무래도 무조건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편에 서줄 추기경을 지지하고 또 필요하다면 돈까지 댈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만 해도 콘클라베라는 게 그랬던 거예요. 일명 선거 자금을 팍팍 써가면서 유력한 후보자 몇 명이 덜 유력한 추기경들의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표를 사는 꼴이었던 것이죠. 이때 가장 유력했던 후보자가 바로 줄리오 메디치였어요. 라파엘로가 그린 레오 10세 초상화를 보면 여기 이렇게 인양반이 줄리오 메디치입니다. 로렌초 데 메디치 조카이고 전 교황인 레오 10세 사촌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잉글랜드의 헨리 8세가 지지했던 추기경은 당연히 토마스 울시, 기억하시죠? 한동안 헨리 8세의 오른팔이었던 인물이에요. 카를 5세한테 가서 우리 손잡고 로마를 접수해버립시다 뭐 그러기도 하는데 카를 5세가 거절을 합니다. 카를 5세는 메디치 편에 서기로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프랑스와 1세는 역시 프랑스의 우호적인 추기경들을 지지를 합니다. 저기 베네치아 쪽의 추기경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안 나요. 아무리 투표를 해도 과반수로 몰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1521년 12월 초에 레오 10세가 사망하고 12월 말에 콘클라베가 시작되는데 이듬해까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투표를 해도 결정이 안 납니다. 선거 전략 혹은 한편으로 보면 자금 대결이 그만큼 팽팽했다는 얘기죠. 어쩔 수 없이 줄리오 메디치가 앞에 나섭니다. 우리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콘클라베에 참석하지 않은 후보 중에서 누굴 찾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어차피 자기는 못할 것 같고 거기 있던 누구한테 넘겨줄 수도 없는 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드리아노를 지지하겠다고 표명을 합니다. 당시 하드리아노는 콘클라베에 참석을 안 했어요. 스페인에서 섭정직 맡으면서 그 나라 운영하기에 바빴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메디치를 지지하고 있던 그 표가 전부 다 고스란히 하드리아노한테 갑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자들 혹은 유권자들도 전부 다 하드리아노를 지지하기로 해요. 그렇게 얼레벌레 뽑힌 거예요. 이제 추기경들이 스페인으로 갑니다. 가서 모셔와야죠. 그래서 이 하드리아노는 영문도 모른 채 바쁘게 일하고 있다가 어느 날 편지가 오고 이게 뭐요? 하다가 어쨌든 추기경단의 결정이니까 수명을 하고 전령들을 따라서 로마로 입성을 해요. 8월 말이나 돼서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 카를 5세는 자기 사람이 교황이 됐다고 좋아했겠죠. 하지만 하드리아노는 교황직에 있게 된 이상 어느 국가를 특별히 대우하지 않고 그렇게 공정하게 교회를 이끌기로 합니다. 그리고 하드리아노 같은 경우에는 교황이 돼서 매일 미사를 드렸다고 해요. 당연한 얘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전임이었던 레오 10세는 거의 미사 집전을 안 했으니까. 아무튼 이제 교회는 하드리아노 6세 때부터 어떤 개혁의 희망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저지대 변방 출신의 경건주의 초등교육을 받고 일생 상당 시간을 학문 연구 또 교육에 헌신했던 인물로서 제국 정치의 중심에 있기도 했고 그렇게 추기경 자리까지는 갔는데 어떻게 보면 엉겹결에 로마에 있게 된 거예요. 근데 하드리아노가 로마에 와서 보니까 자기 눈에는 이 로마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로마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뭐가 이렇게 으리으리하냐. 스페인에서 로마네스크 그 투박한 건물만 보다가 로마에 와보니까 이 르네상스의 그 화려함이라는 게 굉장히 신기하게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쪽으로 놀랐을 수도 있지만 하드리아노 같은 경건주의자들한테는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하나를 바꿔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죠. 기존 체제 그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야 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게 되겠냐고요. 당연히 반대파 세력이 가만히 안 있죠. 예를 들어서 면벌부 제도를 없애라. 그런 것도 반대가 그렇게 막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현대 정치 모든 시스템이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의료보험 제도도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된다고요. 아주 여러 단계에서 여러 계층이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한국도 전에 보니까 그렇던데 중국도 얘기 드려보면 아파트를 그렇게 계속 짓는데요. 아니 사람도 안 사는 텅 빈 아파트를 왜 계속 짓냐 그러는데 이 건축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산업이 다 이어져 있어서 어느 순간 시공을 멈춘다라고 하면 아예 그 모든 게 다 망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정치는 말할 것도 없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 거냐. 아무튼 그러는 와중에 루터 개혁도 5년 차가 됩니다. 한창 활동하고 있을 때지만 아직은 그래도 초기이죠. 교황청에서도 이 루터파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사태가 그렇게까지 심각한지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루터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 대응은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을 선동을 하니까. 1522년 그해 12월에 뉘른베르크라는 곳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그 전년도에 소집됐던 보름스 의회랑 관련이 있어요. 보름스 의회는 카를 5세가 직접 루터를 소환해서 얘기 좀 한번 들어보자 했던 그 자리이죠. 결과적으로 루터 사상은 단죄를 받고 루터의 그 서적들은 전부 다 불사르도록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522년 뉘른베르크에서 다시 한번 또 루터 사상을 이단으로 선포하고 루터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선고를 내려요. 그건 그런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단이 난 것에 대해서 교회 내의 무질서함, 성직자들의 문제 등등 결국 교황청에 분명히 책임이 있다라고 솔직히 인정을 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교회 내부의 그 부정함을 인정한 게 거의 처음인 셈이죠. 정말 큰 한 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하드리아노 6세는
재위 1년 8개월 만에 사망을 합니다. 가톨릭 개혁에 어떤 희망을 보긴 했지만 재위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이런 일이라는 게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좀 아쉽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줄리오 메디치가 다음 교황으로 선출이 됩니다. 클레멘스 7세가 돼요. 사촌형 레오 10세 사망 후에는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를 얻지 못해서 결국 중도에 있던 변방의 학자한테 자리를 양보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정권을 잡는 데 성공을 합니다. 우선 메디치 가문 출신답게 예술 후원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시스테나 경당에 미켈란젤로를 불러서 최후 심판을 그리게 한 게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영적인 아버지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지도자로서도 클레멘스 7세는 그닥 별로였어요. 재위기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카를 5세 눈치를 보느라 헨리 8세 이혼을 불허하죠. 교회법적인 부분을 다 떠나서도 어쨌든 그 결과 영국 교회가 분리돼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신성로마 제국 군대 일부가 로마를 약탈을 와요. 역사적으로 로마가 약탈을 당한 게 몇 차례 있긴 한데 가장 역대급 약탈을 이 클레멘스 7세 때 당하게 됩니다. 긴 얘기니까 굳이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는데 클레멘스도 한 7개월을 감금 상태에 있었을 정도에 그만큼 국방적인 부분 또 외교적인 부분에서 뭔가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아무튼 그리고 이제 다음 교황으로서 바오로 3세가 즉위를 합니다. 개혁 교황으로서 이름을 몇 번 언급드린 적이 있죠. 본명은 알렉산드로 파르네세. 나름 이름이 있는 귀족 집안이에요. 당시로서는 로마 근처 교황령,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라티움 출신이고 로마랑 피렌체에서 인문주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메디치 가문이랑 친분을 쌓게 돼요. 이후에 교황청에서 직책을 받게 되고 세속교황 시대 교황 대표 중에 하나인 알렉산드르 6세에 의해서 추기경으로 임명이 됩니다. 파르네세라는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하신다면 바로 이 알렉산드르 6세 교황 내연녀로 유명한 줄리아 파르네세 때문일 거예요. 바로 알렉산드로 파르네세의 여동생이에요. 그렇게 줄을 타고 추기경까지 된 셈이죠. 이때까지도 알렉산드로 파르네세는 결혼 생활도 하면서 부인도 있고 자식도 여럿 있었는데 이제 교회 일에 더 깊이 자리를 하려다 보니까 즉 주교도 되고 사제품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가정생활은 결국 청산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과거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 또 어쨌든 줄타기로 높은 자리까지 갔다라는 것이 공공연했기 때문에 교황까지 되기는 좀 반대가 있기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공직에 있으면서 일 하나는 너무나 잘했던 것이죠. 업무적인 부분에서 또 관계적인 데까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기경단의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교황으로 선출이 됩니다. 피렌체랑 로마에서 일생 대부분을 그러니까 평생을 르네상스 부흥기를 살아왔고 교회 고위직에 있으면서 전임 교황들 보좌도 하고 그렇게 그 시스템 안에만 항상 있다 보니 바오로 3세 역시도 그 비슷한 행보를 가기는 해요. 이를테면 예술에 적극 투자했던 게 그런 거죠. 미켈란젤로한테 최후 심판을 완성하도록 했고 캄피놀리아 광장 설계도 의뢰하고 성베드로 성당 건축 책임도 미켈란젤로한테 맡기고 그럽니다. 또 바티칸 도서관도 확장을 시키는 그런 등의 인문주의 또 르네상스 발전에도 지원을 아끼지를 않았어요. 전임 르네상스 교황들처럼 어떻게든 로마를 더 아름답게 또 웅장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따라서 유럽 전역에서 그 필요한 만큼의 돈을 모아들일 수 있도록 기존의 그 시스템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바오로 3세는 족벌주의의 폐단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아들한테 벼슬 주고 손자들 추기경으로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바오로 3세는 르네상스 교황 혹은 세속 교황으로 봐야 하지 않냐라는 그런 시각에서 아주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오로 3세는 개혁 교황으로서도 평가를 받게 됩니다. 바오로 3세 즉위 당시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무래도 프로테스탄티즘이었겠죠. 그래서 개신교 진영 대표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1536년 만토바에서 회의를 소집을 해요. 루터랑 다른 이제 개신교 지도자들 다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안 와요. 완전히 무시를 하고 안 옵니다. 초대장이 왔는데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반송해버렸다고 해요. 이제 그 즈음에 가서는 이 개신교 대표들이 볼 때 가톨릭 교회는 이미 글렀다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 3세는
일명 개혁준비조사위원회,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이제 그런 어떤 조직 하나를 만들어요. 주교들 또 추기경들 중에서 신앙심이 깊고 아주 박식한 인물들 9명을 뽑아서 지금 이 교회의 현 실태를 좀 파악을 하고 어떤 개혁 방안이 있는지 좀 정리해서 제출하시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다 나가서 조사를 하고 마침내 보고서를 준비해서 옵니다. 컨슬리움 데 에멘덴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바울 앞에 와서 이제 직접 읽어드려요. 자, 내용이 어땠겠습니까? 교황청 행정부의 부패, 전례 관련의 그 남용, 또 특히 교황청 재정부의 그 불투명성, 이런 등의 문제들을 아주 가감없이 읊어주면서 동시에 이런저런 개혁 방안이 있습니다 라고 조언을 해 올리는 거예요. 바오르 3세도 어느 정도는 놀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섣불리 뭘 하지는 않고 우선 참고만 하기로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보고서가 유출이 돼요. 그래서 이게 마틴 루터 손에까지 갑니다. 루터는 이미 가톨릭 교회를 어떤 악의 집단, 그러니까 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 보고서는 그야말로 상대 진영의 그 적나라한 실태를 전부 그들 스스로가 자백하고 있는 어떤 증거 같은 것이죠. 프로테스탄트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배포를 시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교회가 반성하고 개혁도 해보려는 노력을 하는구나 라고 보기도 했지만, 대다수는 가톨릭에 대해서 더 완고하게 등을 지는 구실로 받아들이게 돼요. 아무튼 바오르 3세 스스로도 이 문제를 직시하기는 했지만, 당시 상황에서 교회 내의 모든 병폐를 한 번에 다 폐지를 시켜버리면 일단은 교황청 수입 대부분이 끊기게 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상적인 방향에서는 당장에라도 모든 부정을 다 없애버리는 게 맞지만, 바오르 3세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일단은 시행되고 있던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게 최선이라고,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절차가 있고 타이밍이 있다라고 바오르는 그렇게 봤던 거예요. 하지만 어찌됐든 바오르 3세는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했고 실제로 다각도에서 실행에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예수회를 정식으로 인준했던 교황이 바로 이 바오르 3세예요. 가톨릭 개혁 정책들이 막상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수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엔타 공의회를 소집하게 돼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그냥 넘어갑니다. 이것도 우여곡절이 참 많아요. 어쨌거나 바오르 3세가 공의회를 여는데 성공을 했다는 거, 그거 자체가 분명히 주목할 만한 점이에요. 그리고 그 밖에도 노예제도에 대한 교회 공식적인 선언을 공표를 한 것이 있어요. 당시가 대항해 시대 아닙니까? 아프리카 또 아메리카로 특히 원주민들 잡아서 막 노예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인간이다, 그들을 소유물로 여기거나 약탈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어떤 인도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 인물이 바로 이 바오르 3세예요. 그래서 바오르 3세는 신심이 아주 깊거나 윤리 도덕적으로 출중한 인물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드리아노 6세 때 비로소 보이게 됐던 그 개혁에 대한 희망이 바오르 3세 때 와서 비로소 가시적인 어떤 것으로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수회 인준 그리고 트리엔트 공의회 소집, 이 두 가지만으로도 바오르 3세를 개혁교황이라고 불러줄 이유는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교황은 율리오 3세예요. 바오르 3세 때 소집된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초대 의장직을 맡았었어요. 그래서 개혁교황으로서 또 어떤 활약을 해주겠지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재임 기간 5년 동안에 개혁에 관한 특별히 일을 한 게 없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트리엔트 공의회는 한 기간에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중간에 전염병도 돌고 또 전쟁도 나고 그런 일이 터질 때마다 무기한 연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걸 적당한 때에 누군가가 다시 열어줘야 논의도 이어가게 되고 또 얘기도 마무리를 짓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오르 3세 때 중단됐던 이 공의회를 율리오 3세가 다시 재개하려고 그런 의지를 보이긴 했는데, 말이 쉽지 공의회 한번 여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것이죠. 막상 하긴 했는데 여지저지 하다가 흐지부지가 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공의회를 원하는 쪽이 있으면 원치 않는 쪽도 팽팽하게 있는 거예요. 현 상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느끼는 기득권에서는 굳이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어려움을 뚫고 또 개혁을 강행했어야 하는데 율리오 3세는 그러질 못한 거예요.
남은 인생 슬렁슬렁 안락하게 살다가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교황은 마르첼로 2세예요. 집안도 굉장히 좋고 교육도 아주 잘 받고 자란 데다가 줄도 또 잘 타서 탄탄대로 출세길에 들어섭니다. 다양한 중책도 맡으면서 능력까지도 아주 인정을 받아요. 결국 교황으로까지도 선출이 됐고 스스로 교회 개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대단했어요. 그런데 금방 죽어요. 몸이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53세로 갑니다. 1555년 4월 9일에 즉위를 해서 5월 1일에 사망을 해요. 고작 22일 교황직에 있던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번 시간에 알아보고 있는 마지막 개혁 교황은 바로 바오로 4세입니다. 본명은 잔피에르토 카라파. 우선 아까 그 바오로 3세가 개혁준비조사위원회 만들고 교회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청렴하기로 유명한 인물들을 모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바오로라는 이름을 택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당연히 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고 교회 체제에 대해서 어두운 부분도 서스럼 없이 드러내서 각종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극도로 진중한 성격이었고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엄격한 금욕주의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교황이 되기 전부터 이미 계속해서 개혁단체를 이끌면서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또 너무 지나친 거예요. 타협을 모르는 스타일인 거죠. 부패청산이라는 것도 사실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죄인들 다 잡아다 죽여버리면 끝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바오로 4세는 이제 그런 면에서 강경파적인 성향이 아주 가까웠다라고 보여집니다. 부정한 관례들 다 색출하겠다고 아주 조금 흠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잡아들이는 거예요. 이단 신문소에서도 개신교 신자들 다 잡아다가 어떤 화해를 위한 노력보다는 그냥 단죄하고 처벌하는 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공의회도 바오로 4세가 볼 때는 굳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신성로마 제국이나 잉글랜드 군주들 전부 다 자기 밑으로 봅니다. 어디 감히 교황한테 뭐 이런 태도인 거예요. 게다가 유대인들까지도 핍박을 합니다. 전형적인 배타주의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독재자 같은 성향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관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한테까지도 엄청나게 욕을 먹었을 그런 정도의 강경함, 또 관용이라는 건 눈꼽만큼도 없고 아주 극도로 엄격주의를 추구했던 그런 행보. 하지만 어쨌든 그 덕분에 마침내 교황청 내부 부패를 싸그리 청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이제 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성전 정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정당화하고 뭐 그럴 이유는 전혀 없지만 어떤 일말의 긍정적인 부분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후에 바오로 4세가 사망하고 나서 그렇게 막 잡아 가두고 그러면서 억울하게 들어가 있던 사람들 다 사면도 해주고 풀어주도록은 합니다. 아주 최악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드디어 그토록 오랜 시간 썩을 대로 썩고 찌들 대로 찌들었던 교회 지도부가 마침내 정화가 됩니다. 물론 한순간에 한 사람에 의해서 된 건 절대로 아니고 오늘 언급된 모든 개혁 교황들의 그 행보들이 쌓이고 또 그 유산이 이어지고 했던 것이 결실로 맺어지게 된 것이죠. 바오로 4세 이후의 교황들도 이후 여러 세대를 걸쳐서 개혁의 길을 가게 됩니다. 바로 다음 교황 비오 4세 같은 경우에는 트리엔타 공의회도 재개를 하고 마무리까지 해요. 이때 활약했던 이들이 성 필리포 네리 또 성 카를로 보로메오 같은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다음 교황은 그레고리오 13세, 그레고리오 달력으로 유명하죠. 르판토 해전, 또 묵주기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나중에 또 짚고 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은 식스토 5세, 이 교회 행정체계를 전폭적으로 개선을 해요. 그리고 또 이후로도 여러 교황들이 교회 전체가 이 트리엔트 공의회 정신을 지키고 따르도록 가톨릭 개혁에 동참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살펴본 개혁 교황 중에서 성인은 없어요. 성인 품에 오른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들이 이루어 놓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들 본인들이 인간적으로 어떻게 살았든 어쨌든 그들 덕에 그 다음 세대 교황들이 방향을 제대로 잡고 교회를 이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 교황들 이름 오늘 막 들으시느냐고 헷갈리고 그러셨을 텐데 굳이 뭐 이름 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교회 최고 지도부에서 마침내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했고 또 노력을 했고 세상을 바꾸는 것만큼 어려웠지만 몇십 년에 걸쳐서 결국엔 해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교회가 가야 할 그 방향이 되어준 트리엔타 공유회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위 또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